저는 일단 탐방도 안 가고요. 그다음에 주담하고 통화도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섹터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좋아질 섹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좋다고 하는 섹터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현재 신규로 산다고 하면 그때 이제 핫해질 섹터들을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핫해질 섹터들, 핫해질 회사들을. 그래서 좀 게을러요. 좀 게으르고 그다음에 열심히 하니까 성과가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저기 뭐지? 이게 뭐 제가 좀 자신 있는 사이클들이 왔으니까 뭐 에너지나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돈을 많이 이렇게 벌고 다음 사이클 사는 이제 사이클이랑 다 돌고 도는 거니까요. 다음 사이클 때 뭘 사지 이거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지도 않고요. 뭐 루틴이란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제가 좀 즉흥적인 인간이고 계획 같은 게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투자 롤 모델로 삼고 싶다라는 말은 되게 과찬이긴 한데요. 저를 삼으시면 안 돼요. 망합니다. 진짜로. 저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P로 증가되는 효과와 C가 커지는 효과 중 무엇이 큰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가격 증가가 되는 회사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가격 증가가 되는 회사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C가 빠지는 회사들은 길어봐야 한 1, 2분기 많이 가면 3분기 정도 실적 빠지고 그다음부터 실적이 더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거라서 가격 오르는 것보다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옛날에는 좀 디플레이션 시절이었죠. 2010년도에 물가 안정됐을 때 그런 것들은 좀 먹어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2020년대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절 이런 시절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가격 증가를 하는 회사들이 훨씬 유리하죠. 예. 뉴스를 통해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신다고 봤는데 보시는 신문사 궁금합니다. 신문사요? 다 봅니다. 다 봅니다. 베네수엘라가 3시간 컷으로 사실상 미국령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유가와 해양 시추 생산 등의 산업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복합적이죠. 일단은 지금은 공급이 늘으려면 유가가 올라가야 되죠. 그죠? 유가가 올라가야 뭐 공급을 늘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 다 똑같아요. 자본주의의 대명제 중에 하나가 가격이 낮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공급이 안 늘어나요. 여러분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똑같이 10억이에요. 지방 아파트 10억, 서울 아파트 10억이에요. 뭐 살래요? 그러면 다들 서울 아파트 산다 그러죠. 그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방 아파트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러면 건설사들은 그쪽에다 공급을 늘릴까요? 그건 뭐냐, 지방에다가. 서울은 땅이 없어서 못 늘리는 거고, 지방 건설사는 돈이 안 되니까 안 늘리는 거예요. 서울도 똑같죠. 가격이 낮아지는데 누가 공급을 늘립니까? 바보 아닌 이상.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가 3시간 컷을 미국령이 되든 말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채산성이 안 나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설비비 다 들어가야 되고 캐펙스 엄청나게 때려 박아야 되는데 그것도 뭐 한 해 뒤에 걸릴 것도 아니고 5년, 10년 뒤 이야기인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애시당초 지금 오일 메이저들은 우리가 이 유가에 왜 공급을 늘려야 되냐라고 반문하는 입장인데 그 말이 맞죠. 내가 유가가 40불, 50불인데 여기서 공급 더 늘리면 유가 30불까지 내려갈 건데 우리가 왜 공급을 늘리냐 투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베네수엘라가 3시간 컷으로 미국령이 되었다는 거 그런 거는 그냥 뭐 심리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와 이제 공급이 마구마구 늘어나서 석유가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언제냐고요? 이런 질문은 글쎄요. 음,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너무 사적인 질문이라서. 전업 결심한 계기가 무엇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요, 전업을 하실 거면 저는 전업은 아니에요. 저는 사업체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전업은 아니고요. 전업을 결심한 계기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전업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그런 시기가 와요. 아, 내가 월급 받는 거랑
금융소득으로 불어들인 돈이랑 너무 괴리가 크고 내가 이 시간을 회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들 때가 전업할 시기기는 해요. 근데 애시당초 다른 사람한테 나 전업해도 되나요? 물어보는 사람들은 전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업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나와가지고 월급도 끊기고 초조한 상태에서 뭔가 성과 안 나고 포모하고 이래버리면 스택 꼬여서 망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봤겠죠, 여러분들은. 근데 전업이나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망하신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저기 누구지? 가족하고 특히 아내분하고 상담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석유 석탄에서 주로 참고해야 될 부분이나 내용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방대해서 여기에서 다루면 좀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근데 모르면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해 드리지만 조선 석유 석탄 아니 뭐 돈 되니까 와서 뭐 보시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손을 안 대는 게 맞아요. 아, 난 모르겠다. 저는 뭐 테슬라 뭐 좋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난 모르겠어요. 테슬라. 뭐 우주 산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는. 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전 제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거든요. 바이오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아, 난 모르겠는데 하고 끝이에요. 그거 말고도 돈 되는 거 많은데. 그죠? 시추 등 유가 관련 산업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수요 감소와 비용 상승으로 유전 개발이 줄어들어 시추 섹터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석유 안 파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 석유를 안 파게 되면요. 한 5년, 6년 뒤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임팩트가 올 건데 이게 석유라는 게 뭐 유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여기 톡탁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각 잡고 만들라 그러면 최소 5년이고요. 좀 큰 대형 유전 같은 경우는 10년 걸려요. 10년. 여러분들이 쉽게 퍼올린다고 착각하는 셰일오일도 유전 개발 탐사 시추까지 보통 2년, 3년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안 보면 안 될 텐데요. 뭐 다들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컨코라스도 얘기했어요. 우리 지금 안 파면 30년에 2030년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다들 얘기해요. 2030년, 2029년에. 근데 실제로 생산량도 떨어지고 있고 시초가 왜 안 좋지? 난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죠? 제가 살 때랑 보유는 잘하는데 파는 게 잘 안 됩니다. 근데 파는 건 누구나 어려워요. 언제 매도하는지 기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내가 생각한 가격 오면 일단 기계적으로 팔죠. 내가 생각한 가격이 오면 더 오르거나 더 안 오르는 상관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팔죠. 저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팔고 그다음에 항상 줄 세우기를 제 나름대로 하니까 이거는 업사이드가 하방이 막히는데 업사이드가 높고 얘는 많이 올라와 있네. 갈아탈까 싶으면 이제 좀 갈아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세금 내야 될 때 이럴 때는 팔기 싫은데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보통은 제가 생각하는 가격 가지고는 좀 팝니다. 저는 좀 덜어내요. 아시겠죠? 덜어냅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나 정답을 못 알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좀 팔아야지 그러는데 항상 하는 얘기는 야, 더 갈 것 같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니 뭐 더 가는 건 내게 아니죠. 그런 건 내게 아닌데 뭐 팔기는 팔아야죠. 뭐 팔아야 내 돈 확정인 거지. 뭐 백날 들고 있어봐야 배당 받는 거 아니면은 뭐 그것도 뭐 부동산하고 똑같으니까 팔아야죠. 그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답이 없어요. 그 경험치, 경험치. 피팅 섹터, 플랜트 섹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 잘 모르겠어요. 플랜트 섹터, 피팅 섹터. 근데 컴컬 보니까 가스는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태강, 성강밴드, 하이로콜 얘네들은 미국에서 생산 자체를 안 하니까 뭐 좋기는 하겠죠. 좋기는 하겠는데 제가 딥하게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얘보다 싸고 좋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최근에 올려주신 2026년 전망 관련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발생률 70% AI 차트장을 공유해 주셨는데 가정하는 시나리오 실패하는 조건을 모니터링하는 조건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조건으로. 그러면
지금보다 석유가격이 지금보다 석유 공급이 더 내려서 공급이 펑펑펑 늘어나고요. 네, 뭐 공급이 펑펑펑 내려가서 물가가 한 CPI 한 2% 정도 잡히고요. 금리가 마구마구 내려가도 어, 물가가 안 튀는 조건만 만들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관세 없이 다 수입을 하고 러시아랑 다시 사이좋게 지내서 싼 가스랑 싼 석유 쓰면서 다시 또 공급 과잉으로 원자재 공급 과잉으로 디플레이션 와서 저기 물가가 안정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오겠죠. 근데 지금 완전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AI건 좀 아는 사람들은 맨날 니들 금리 내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죠? 음, 석유 가격 오르면 모든 게 다 올라요. 죄송하지만 석유는 우리 문명의 뿌리입니다, 뿌리. 여러분들이 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석유 없이는 세상이 안 돌아가요. 전기차 수요가 뭐 폭증해서 석유가 피크아웃이다. 죄송한데 전기차 나오자마자 나와도 석유 수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어, 중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석유 수요처가 중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전기차도 안 팔리고 있고 저기 뭐냐 하이브리드도 기름 먹잖아요. 내연기관하고 배터리 합친 거 하이브리드도 먹잖아요. 그것도 먹고 그리고 지금 제일 자동차 성장이 빠른 데가 인도잖아요. 인도가 지금 제일 빠르게 자동차 성장하는데 거기는 전기차 보급률이 처참해요. 전부 다 너도 나도 내연기관 사는데 거기가 만약에 2000년대 중국처럼 경제 성장하고 자동차 보급률이 터지게 되면 글쎄요. 석유 수요가 피크가 올 수가 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저는. 석유 수요는 피크가 오기가 힘들죠. 석탄도 피크 온다고 하는데 석탄도 힘들고. 음, IAEA나 EIA 레포트는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레포트들을 거의 자주 보기는 보는데 그 양반들 하는 말은 정치적인 뉘앙스들이 많아서 어지간하면 안 믿으시는 게 좋죠. 미국 베네수엘라 침공이 근데 베네수엘라 얘기가 진짜 많은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입장이면 석유 지금 퍼내면 손해예요. 근데 그래도 석유 공급 늘릴 거예요.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6개월 전만 작년 반년 전 작년 상반기만 해도 반도체 가격 낮다고 증산하면 안 된다고 난리 부리던 사람들이 투자자들인데 왜 석유도 똑같이 가격 낮은데 그 공급을 늘리라고 하지? 난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그게. 아니 반도체건 석유건 간에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건데 가격이 낮은데 공급을 왜 늘려요 도대체? 가격이 낮은데 공급을 왜 늘립니까? 그죠? 근데 공급이 안 늘면 결국은 수요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임계점 넘어가면 또 수요가 튈 거고 수요가 튀면 가격이 튀기 시작할 건데 그럼 금리를 내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석유가 금리는 따라다니거든요. 자, 산업별로 밸류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은행 보험주는 PBR로 하는지 시클리크형 PER로 하는 것인지. 이거는 산업 레포트에 보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잘 써놨잖아요. 이 회사는 PBR로 밸류했습니다. 근거 다 써놨고. 이 회사는 PER로 했습니다. 근거 다 써놨고. 그러면 보통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 레포트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PBR로 밸류에이션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회사가 왜 PBR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레포트들 보면 다 공통적으로 PBR로 해요. 그죠? 그러면 그냥 이 회사는 모두가 PBR로 가격을 매기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얘는 PBR로인데 나는 PR로 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소를 팔러 우시장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몸무게로 그거 가격을 매기는데 이 친구만 치아 상태로 가격을 매기면 그 몸무게로 가격 매기는 사람들은 치아만 보고 매기는 사람들한테 쟤 바보 아니야? 그러겠죠. 그죠? 약간 그 시장의 가격 매기는 기준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레포트를 보세요, 레포트. 저보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훨씬 정확합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 듣고 만족하면서 그만했던 이유가 제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텔레를 끊고 그런 성장을 했냐? 솔직히 망하지는 않았는데 성장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실력 안 이러면 실력 좋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안 이러면 실력 좋은 거예요. 반도체 업사이클인데요. 다운사이클 어떤 뉴스나 이벤트를 포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수요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수요라는 게 버틸 수 있는 레벨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반도체 가격이 제가 컴퓨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좀 자주 바꾸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제가 올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램 32GB를 갖다가 15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같은 모델을 찾아보면 90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솔직히 못 사요. 이 가격대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컴퓨터를 좋아하고 아무리 컴퓨터가 필수품이라고 해도 램 가격이 90이고 CPU 가격이랑 그래픽카드 다 합해서 500만 원, 600만 원 하잖아요. 컴퓨터 한 대 값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사요. 그러니까 수요가 파괴된다는 이야기죠.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사요. 아, 굳이 이걸 바꿔야 돼? 아, 안 쓰고 안 바꾸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쓰기 이렇게 해야지 안 바뀌어요. 아마 실제로도 이제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 인계점이 왔네. 굳이 이걸 이 가격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저는 조금씩 조금 정리를 합니다. 뭐 AI라서 좋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처럼 컴퓨터를 좋아하고 컴퓨터에 진심인 사람들도 아, 이 가격은 좀 오반데 싶으면 사가는 저기 누구냐 빅테커들도 되게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램 가격에서 3배, 4배 올려서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아닌 것 같다 싶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정리하죠. 정리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가격이 꺾이고 난 다음에 판다기보다는 내가 이 가격이면 사갈까?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많이 넣어두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주식 공부를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 인터넷도 너무 막막합니다. 이거는 답변을 해드렸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조선계절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차 밴드에 비해서 2차 밴드부터는 전체적인 매출액과 영업이 정체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1차 밴드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한 점은 경쟁사가 당연히 아닌 걸 알고 있어서 공급단에서 유리한 위치는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점이 궁금합니다. 근데 2차 밴드들 중에서도 지금 OPM이 두 자리 넘어가고 막 부품사인데 영업이익률 20%, 30%된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난 이해가 잘 안 가네.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종목 추천은 아니고 이게 뭐 데카우스 만드는 회사인데 얘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회사인데요. 얘가 지금 OPM이 영업이익률이요. 뭐 12% 이래요, 지금. 이 회사가. 12% 이래요. 뭐 컨센서스는 뭐 17%까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아니 이 회사가 나쁜 게 아닌데 ROE가 26%고 이런 26% 이런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또 이런 회사가 안 좋, 뭐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는 뭐 2년, 3년치 물량 쌓여 있고 한데 주가가 문제인 거지. 조선소도 좋죠. 좋은데 기차 밴드 중에서도 좋은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뭐 삼성전자처럼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점유율이 올라가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솔직히 힘들고 한국 가격 한국 뭐냐 회사 특성상 그런 건 좀 힘들고 부품 주니까 그런 것들은 힘들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회사 괜찮다 싶고 너무 싸다 싶으면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죠.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죠. 그죠? 1차 밴드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지 밸류에이션을 좀 싸게 받는 거고요.
싸게 받는 거고. 가격이 문제죠. 회사가 문제되는 건 없는데. 경쟁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경쟁이 거의 없어서 앞으로 또 이익이 올라가는 회사들은 제법 있어요. 2차 배너들 중에서도.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자재 만약에 지금 제가 만약에 한 3년 정도 기자재 사라고 하면 엔진사 위주로 많이 사고 그 밑에 뭐 엔진 부품이나 보냉제 이런 거 샀겠죠. GTT나 이런 거 많이 샀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샀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샀고 실제로도 많이 올라간 회사들은 뭐 인하공업 이런 것들이 10배 넘게 올라갔으니까 STX 엔진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고 했으니까 그런 회사들은 좋죠. 근데 지금 사는 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가격에 사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조선사들에 대한 현재 뷰가 궁금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 사이클을 끝까지 가지고 가다 올해를 기점으로 판단하실 분이 일부 이익 꺾인 N사의 경우 매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본인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거랑 아니야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좀 더 이익이 개선될 것 같아서 들어가는 거랑은 그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왜냐면 일본도 2029년까지 터크가 차있거든요. 29년까지 차있거든요. 한국도 터크가 더 빵빵하게 차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건 회사마다 달라요. 저기 츠네이시 조선이나 나무라나 약간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미를 땡겨야지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얘기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뭔가 조선을 산다든지 지금 시점에서 뭔가 반도체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못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언제 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이제 100%를 그러니까 예를 똑같은 회사를 샀는데 100%를 벌지 200%를 벌지 10배를 할지는 순전히 본인이 트래킹하고 찾아보고 본인을 스스로 설득해가면서 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비중 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뭐 이런 대답을 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살지 팔지를 고민을 해야 레벨업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이익 얻겠습니까? 파실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거는 결국 내 투자 의사를 갖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똑같잖아요. 뭐 그래서는 솔직히 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실적은 좋을 거예요. 올해. 왜냐하면 나무라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에 이제 핸디 사이즈 벌크 두 척 인도했죠. 이게 돈이 안 되는 제일 작은 사이즈. 근데 올해는 벌크 중에 제일 비싸고 제일 돈 되는 케이프 사이즈가 두 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 실적이 좋을 거예요. 실제로 컨커런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 얼마나 줄지는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년, 3년 됐잖아요. 저는 이제 뭐 언제 팔아도 이긴 구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좀 내가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들어오는 거죠. 주식만큼 주식은 비싸게 사는 것만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IRA 계좌를 만들어서 세금받을 혜택입니다. 1년간 국내 주식을 보유생각해야 되니 보험주나 보험주 ETF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보험주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평소 독과점인 산업을 좋아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대금 관련해서 HD 현대건설기계는 미국 캐터필러나 일본 업체들 그리고 가성비 중국 업체들도 있는데 좋게 보실까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랑 싸워서 개박살 났는데 러시아는 중국하고 사이가 좋은데 우크라이나 애들이 중국산 물량을 싸줄까요? 나안 싸줄 것 같은데 중국산 저기 뭐지? 저걸 안 싸줄 것 같은데 중국산 걸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영업하려고 우크라이나한테 몰래 뭐 의료 같은 거 지원해주고 포탄 지원해줬잖아요. 오히려 전 중국 자체가 굉장히 맞겠죠. 그런 것들은 약간 국제학적인 관계인데 러시아랑 중국이랑 사이가 좋네. 우리가 왜 중국산 걸 써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감정적으로. 지당초 저는 재건 수혜에 대해서는 중국 업체들이 오히려 안 들어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좋게 보는 경향도 있고요. 가격은 지금 모르겠고 주가는. 그리고 저는 가점적인 산업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산업에
예상되는 매출이 한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대략 한 1조 원이라고 치면 업체가 많으면 N빵이 되잖아요. N빵. N빵이 되잖아요. 그 N빵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투자한 회사한테 떨어지는 게 적어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반도체로 치자면 파운드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TSMC랑 삼성전자. 그래서 실제로는 삼성전자는 저기 엔비디아 GPU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못 가져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떨어지는 금액 싹 다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엔비디아 투자하겠다. 근데 삼성이 안 되네. 그럼 엔비디아 몰빵, 이렇게 TSMC 몰빵 되고 이런 회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경쟁 심한 회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같은 회사들은 진짜 안 좋아해요. 누구나 다 증설하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은 정말 안 좋아합니다. 결국 나중에 공급 가격으로 끝나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현직에서도 일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 공부할 때는 해외 입체 콩콜이나 IR 자료들을 번역해서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공부. 예, 그렇습니다. 해외 언론사 구독은 블룸버그랑 로이터 하고 있습니다. 법인 주식 투자의 간략한 장단점과 어떤 경우에 추천할 투자 궁금합니다. 일단은 내가 해외 개인으로 하게 되면 해외 주식은 불리한 점이 있어요. 세금 때문에. 나는 세금이 정말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해외 투자하시는 거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깔끔하죠. 22%, 20, 22.2%인가 그럴 건데. 예, 그 깔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법인 해외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 개인으로 갖고 있으면 금융소득세랑 저기 뭐냐 배당 소득세도 내야 돼서 이중과세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세는 하나로 퉁칠 수 있으니까 법인 해외 주식 다 많이 하실 거면 법인이 훨씬 유리하죠. 플랜트 섹터는 관심이 없습니다. 플랜트 섹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좋은 회사들이긴 한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국내 건설주, 주택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소 3년간 전국적으로 공급 절벽에다가 조선업급으로 건설 경기가 박살나서 중소자사들이 부도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착공 사이클이면 살아남은 중대 건설사들이 집중 수혜받을 것 같은데 진입 타이밍이 고민됩니다. 맞죠? 이 투자 아이디어는 괜찮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런 투자 되게 좋아해요. 괜찮다 나쁘다가 아니라 되게 좋아하는데 진입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정하셔야죠. 그거는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 아마 모르겠어요. 중간 올해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근데 솔직히 지금 부동산 답 없는 거 다 알지 않나요? 지금 서울은 지을 땅이 없고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번에 양도세 해외 주식 양도세 그 풀어주면서 느낀 건데 해외 주식 양도세 풀면은 양도세를 풀면 매물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 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내가 해외 주식을 갖다가 양도세를 갖다가 풀어주면 아 해외 주식을 팔고 국장으로 오겠다라는 그런 수요 그런 방식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와서 부동산 쪽은 양도세를 갖다가 더 중과를 하잖아요. 팔지 말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뭐 저로 같은 경우는 1주택을 묶어 놔가지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이사도 못 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정권 바뀌면 하지 않을까요? 지금 풀어도 늦기도 너무 늦어. 지금 풀어도 안 돼요. 10년 걸려요, 10년. 서기와 똑같아요. 뭐 지금 뭐 재건축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뭐 바로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지금은. 지방은 반대로 이제 뭐 다들 사업성이 안 나고 중공업 유분양이 엄청나게 쌓여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당분간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아무리 안 좋은 소식에도 반응 안 하는 거 보면 얼추 최악은 지나간 것 같기는 한데 타이밍은 잘 모르겠네요. 그건 이제 본인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코로나 때 반강제 퇴사하고 주식 5년 차. 내년이면 60주일 들었습니다. 3년은 시간, 돈업이와 정신 바짝 차리고 닥치는 보고 생각의 정리가 모를 또 좋겠습니다. 근데 모든 투자의 기본은 수요 공급 분석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막 이게 뭐 차트 분석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의미가 없고.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한 1, 2년 전에 떠돌았던 스토리가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HBM 쪽만 겁나게 늘리니까 레거시 쪽, 그러니까 지금 일반 D램 쪽 투자가 너무 메말라가지고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저도 그게 되게 동의를 했어요. 저도 실제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좀 가지고 있고. 근데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기다렸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분들이 단순하게 뭐 이게 뭐 회사 내부 사정이 또 이렇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중점적으로 가장 핵심인 수요, 미래 수요랑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물론 산업구조도 바삭하게 알고 계셨지만은 투자를 하면서 뭐 알듯 말듯 모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장단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뭐 탕후루 가게를 연다라고 하면 딱 하나겠죠. 아, 미래 수요가 느니까 늘어나니까 탕후루 가게를 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 자체를 좀 다차원적으로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진짜로. 그러니까 아, 이게 기본적이게 수요하고 공급인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네. 뭐 방금 뭐 지방건설처럼 솔직히 뭐 지금이야 지방지가 오르니까 조용해졌는데 한 몇 달 전만 해도 사람들이 지방집을 누가 사요 그러잖아요. 지금 집값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부산이랑 대구랑 저기 어디냐 뭐 대전 이런 데 다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다들 가치가 없다고 하니까 공급이 없거든.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 단순한 논리인데 왜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가행 발주로 가수요가 붙어서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인데 그거는 이게 가수요가 꺾이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 올 텐데 이러한 하락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구매자는 부담을 느끼고요. 구매자가 부담을 느끼게 되면 누군가는 망해요. 투자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망해요. 망하게 되면 수요가 빠지고 수요가 빠지면 가격이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어느 국면이지 이런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해 컴퓨터 바꾸는 걸 포기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부담스럽고 이 가격 주고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아니 무슨 램 가격이 CPU랑 그래픽 카드 가격이니까 야 내가 미쳤지. 암만 내가 돈이 쓰고도 이 가격 쪽으로 못 사겠는데 발동되니까 이제 뭐 그런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데 무한정 올라가는 건 없어요. 가격이. 임계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뭐 서울 아파트도 2022년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올라가다가 금리 오르기 시작하고 비용 올라가고 못 버티니까 박살 났잖아요, 한번.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데 다들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이. 근데 그걸 미리 알 수가 있냐? 알 수가 없죠. 내부자들은 알 수 있겠죠. 야, 오더 컷 됐더라. 도저히 못 사, 이 가격에 못 사주겠다. 오더 컷 됐더라. 이런 얘기들이 뭐 돌긴 하겠죠, 내부적으로. 근데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근데 이제 주가는 먼저 움직여요. 주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나리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다가 아, 이거 이 가격 이상은 솔직히 좀 오반데 이 가격 이상은 좀 오반데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피크아웃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피크아웃이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뭐 오더컷이 된다든지 누군가가 캐펙스 투자를 줄여가지고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겠죠. 지금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잘 몰라요, 저도. 그거는 언제가 될지 저도 잘 모릅니다. 비중 조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보다 싼 것들이 있으면 비중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줄이고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회사가 뭐 한 300%, 400% 났잖아요. 근데 웹사이트 여기서 좀 해봐라. 아, 해봐야 좀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이제 하방을 막혔는데 제가 봤을 때 웹사이트 한 3배, 4배예요. 뭐 그런 것들로 이제 갈아타는 경우들이 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이랑 종목 포트폴리오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보였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끝이 있어요. 사이클 산업들은 대부분 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잘 팔아야 돼요. 잘 안 팔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런 경우들 많이 겪어보시면 안 돼요. 겪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여기에 써 있는 질문들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 근데 손 드신 분들이 되게 많네.
한 두어 분 들어볼까요? 자, 콩이파파님, 제가 한번 발언권 드릴게요. 음, 아무도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다른 분 드릴게요. 한 두 분만 들을게요. 아까부터 계속 들고 계시던 분이 CKH님, 이분? 네. 손만 들고 별로 말씀해드리도 안 하시네. 자, 그럼 카르페디엠님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다들 마이크가 안 되시나? 왜 말을 안 하시지? 없어요. 아니, 다 발언권 드렸는데 대답 말씀을 안 하시네. 그러면 다시 김현님. 마이크가 없으신 거? 아무도 없나? 음, 혹시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없어요? 아니, 손 드신 분들은 많은데 말씀을 안 하시네. 손 드신 분들은 많은데 말씀을 안 하시네. 잠깐만요. 그러면 김우자님 제가 말씀하게 드릴게요. 아무도 없네. 어? 이분도 뭐 마이크가 안 되는 건가? 그럼 영폴님 아는 건 말씀해 드리는데 제가 하나 아까 전에 갑작스럽게 저기 있어서 손을 누르긴 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립니다. 안 들리세요? 목소리 너무 작게 들려요. 참, 그러면은 지금도 안 들리나요? 들립니다, 이제. 아까 전에는 갑작스럽게 질문해서, 예, 주식 관련된 건 아니고 네. 승돌이님께서 부동산 쪽도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블로그 같은 걸 보면 저 부동산 저는 지금 모르는데. 예. 잘 모르시나요? 네, 잘 몰라요. 아,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저는 지금 아까 전에
그 수도권에 좀 부동산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아까 승도님 말씀처럼 부동산은 지금 내놓으니까 거래가 아파트가 아니라 창고라서 확실히 돈이 묶여버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내놓은 지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제일 고민인 건 저 개인적으로도 확실히 공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적으로. 예. 네. 그래서 자산운용사 쪽으로 맡길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예. 그런 자산운용사를 선택하는 기준? 아니면 일단 첫 번째로 자산운용사 쪽에다가 맡기는 게 맞을지, 아니면 또 그렇다면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지. 본인이 못하면 자산운용사 맡기는 게 맞죠. 그거는 뭐,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고르는 기준은 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검증된 데도 있고요. 근데 뭐, 좀 검증된 데는 좀 허들이 높기도 하고, 요새는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랩이라 해서 1인명 투자 자문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서 해보시는 게 나쁘지도 않죠. 근데 이제 뭐, 걱정되는 거는 검증 안 된 사람한테 돈 맡기면 어떡하지? 이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궁금한 게, 네, 제가 나름 이제 기업 분석을 하고 했는데 더 매수를 하더라도 네, 확실히 그 견디는 힘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고, 작년에도 좀 어, 기업 선택은 정말 잘 했는데 저 네, 스스로가 확신이 안 드니까 네. 몇 개 기업들을 그 더블 이상 나는 기업들을 다 몇 번을 놓쳐서, 그런 확신은 그냥 시간으로서 확신이 되게 되는지, 아니면 이 아까 전에 그 팔로우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저는 뉴스를 보고 이런 걸로는 제가 이 산업에 대해서 더 잘 몰라서 그런지 리포트나 이런 걸로는 확신이 들질 않더라고요. 근데 승돌이님이 올라오는 거 아, 보면은 아주, 뭐 저는 수출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탱커 이런 가격이랑 이런 걸 계속 확인하시는 건데, 그런 거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자료 찾는 거는 사실 요즘 잘 돼 있어서 뭐 AI를 쓰시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그 확신이라는 게요. 사실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 발굴해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맞아서 돈을 벌어보잖아요. 한 두 번, 세 번. 그러면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제가 내 스스로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먹히네. 이 투자 아이디어가 먹히네. 근데 이게 왜 주식 주가에 반영을 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까 시장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쳤잖아요. 그걸로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놓쳤지?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왜 너무 감정적이었나? 이런 식으로 복귀를 좀 하거든요. 제가 뭐 올해도 연말에 거래 내역 쭉 펼쳐가지고 보니까 좀 바보짓을 좀 했더라고요, 저도. 지나고 나서 보이는 건데 바보짓을 좀 했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2022년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금리 오를 때 제일 돈을 많이 벌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보험이었거든요, 보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경험을 했던 게 07년도, 08년도에 그때 보험회사들이 되게 좋았어요. 금리가 마구마구 오를 때. 금융회사들이랑.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때랑. 저는 이제 그때 간접적으로 사진 않았는데, 간접적으로 그때 이제 그 기억이 나가지고, 당시에, 맞다, 금리 오르면 보험회사들 좋아졌지라고 해가지고 봐봤어요. 봐보니까 확실히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보험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22년에 많이 벌었고요. 당시에 20년부터 좀 사가지고 22년에 돈을 많이 벌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일본 보험사를 사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똑같이 움직이지 뭐 생각이 드니까 또 벌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또 비중도 많이 싣게 되고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많이 벌기도 했고 뭐 음, 약간 이제 그게 좀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은
좀 공부도 많이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거지만 약간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행동했지 이런 거에 대한 복기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시당초 내가 샀을 때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되면 이익이 늘어날 거고 이렇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겠지라는 시나리오가 완전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대로 갔는지 팔고 나서도 한번 봐야 돼요. 팔고 나서도. 그리고 뭐 이제 주가가 오르면 이유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아 이게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좀 레벨업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저는 그랬어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 돈 벌어본 경험이 없으면 확신을 못 가지게 돼요. 사람이란. 진짜 그건 저도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좀 확신을 가지시게 되겠죠. 막 이게 날라갔다고 속상할 게 아니라 반드시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아, 다음에 또 이런 기회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진짜요. 예. 네. 자, 다음 한 분 더 할게요. 없습니까? 그럼 랑님 할게요. 랑님. 없네. 추가로 댓글이 또 달렸네요. 댓글이, 뭐야, 갑자기 댓글 왜 이렇게 와장창 달렸대? 잠깐만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는데, 갑자기? 어, 잠깐만요. 이거 지금에 다시면 어떡하지? 일단 댓글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나 댓글 다 했는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어, 자, 보면, 미스 ENS 홀딩스 26 컨셉은 보수적이던데, 항만 쪽 뷰가 궁금합니다. 아리까리 하시면 파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시당초 뭐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파시면 돼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동량으로 들은 종목들이 있어요. 작년에 그 뭐였지? 하마리스치였나? 듣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옛날에 이거 그거 같은데 FNF 같은데 싶어가지고 좀 샀었는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비움이요. 별로 관심도 많이 없었고 듣다 보니까 재수 좋아서 더블이 났어요. 다들 막 과마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거 기동량으로 내가 들은 건데 이 정도 벌었으면 많이 벌었지라고 생각해서 다 팔았거든요. 다 팔았어요. 운이 좋아서 좀 좋은 가격에 팔기는 했는데, 약간 좀, 아, 내가 좀 아리까리하고 가격은 충분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아,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내년 컨센서스는 보수적이고, 아, 나는 좀 확신이 없고, 이렇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파시면 됩니다, 그냥. 팔면 되죠. 뭘 이렇게 고민을 합니까? 좋게 보면 들고 가면 되는 건데, 항만 쪽이야 당연히 좋죠. 다음 섹터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이 뭔지 궁금합니다. 다음 섹터요? 비밀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오픈하고 싶진 않네요. 조선업황 피크는 언제로 보시는지와 조선 3사와 기대 중 어디를 더 좋게 보시나요? 가격적으로는 다 마음에 안 드는데요, 지금. 난 언제 팔지만 고민 중인데. 조선업황 피크는 저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뭐, 만약에 미국 물량이 제대로 튀어나오면 사이클이 더 늘어지는 거죠.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잔잔바리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조선 3사가 기자재 중.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다 비싸요. 기자재건 조선 3사건 다 비싸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 게임 세계, 5년간 재밌게 하신 게임 3개 부탁드립니다. 인생 게임 세계는 대항해 시대죠. 첫 번째는 대항해 시대고, 두 번째는 캐피탈리즘이죠. 캐피탈리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심즈.
인생을 시뮬레이션 게임이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으면 월급쟁이 하고 좀 리스키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으면 사업을 하고 이런 걸 알려주는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이 심즈 저기 뭐지 대항해 시대 이건 이제 이걸로 제가 조선소 취업했으니까 대항해 시대 한 개는 저기 뭐였지 캐피탈리즘 이걸로 장사 배웠거든요. 저는 인생 게임 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걸로만 해도 투자 충분히 배우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농사나 소 키우시는 것 같은데 가족 중에 관련 직업이 있어서 맨 땅에 시작하려면 기간에 노출을 하면 될까요? 예, 하지 마십시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농촌에 오시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돈 잃고 정신병 걸리고 힘듭니다. 어지간하면 하지 마시고 그냥 도시에서 일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해양 쪽 개념이 궁금한데 해양 폴렌트, FPSO, FLNG, FSRU, MR 탱커 등등 어떻게 구분 짓고 상선 플랜트, 오프쇼어 섹터로 분류해서 공부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제가 설명하면 3시간 넘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건 산업 강의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패스할게요. 해양 시초 투자가 망할 수 있는 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브레이킹 기술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석유 수요가 안 좋다. 석유 수요가 계속 약세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유 수요가 약세면 여러분들 계좌 다 작살나요. 네, 농담 같죠? 진짜인데. 석유가요. 수요가 꺾이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코로나 때랑 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했을 때랑. 그런 초대형 악재 아닌 이상 석유 수요 꺾일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석유 수요가 안 좋다 안 좋다는 것들은 정말 석유 시장 모르는 애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 맨날 설리는 IA나 EI도 맨날 석유 수요 안 좋다 안 좋다 피크다라고 하는데 계속 신고점 경신하고 있잖아요. 석유 수요가. 그죠?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좀 세뇌된 것 같아. 석유 수요는 꺾일 거다라고 뭔가 세뇌된 것 같아. 뭐 자기들 그 신념인지 모르겠지만 석유 수요는 절대 꺾일 리 없습니다. 석유 수요 꺾이는 건 여러분들 계좌에 직격탄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아시겠죠? 왜? 08년도랑 2020년도 석유 수요 꺾였을 때 여러분들 계좌 어떻게 됐죠? 반토막 혹은 3분의 1토막 났죠. 그죠?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석유 수요가 낀다라는 건. 왜냐하면 가장 기본인 석유조차 쓸 돈 없다는 거니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프래킹 기술은 퍼올리는 기술이지 시추하는 기술이 아닌데요. 프래킹 기술은요, 지금 떨어져 있는 유정에다가 석유를 더 끌어오는 기술이지, 이걸 갖다가 추가로 더 새로 유정을 개발하고 파는 기술이 아닌데, 시추는 새로 유정을 파는 기술이고, 무기 완전 다른 분야예요. 시추가 망하는 거요?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거겠죠. 석유가 계속 내려가서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유 가격이라든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급이 파괴되는 건 확정이에요. 반대로 뭐 어떤 재화가 가격이 치솟으면요. 수요가 파괴되는 것도 확정이에요. 그게 사이클이에요. 봐요. 삼성전자 P5, P6 안 짓는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수요가 좋아지니까 갑자기 태세 바꿔서 공장 짓고 DDR4가 뭐 단종한다더만은 갑자기 가격 좋으니까 증산하잖아요. 증산하니까 더 찍어내잖아요. 뭐 사람이 다 그때그때 상대로 다른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망할 수 있는 시야는 딱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서 더 나빠지려면 아예 석유를 안 파면 됩니다. 근데 석유를 안 파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가 100불 됐을 때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유가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유가 100불 이상은 스태그플레이션 없다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미 맞잖아요. 지금 스태그예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쓸 돈은 없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 미쳐 있고 70년대죠. 70년대. 금리를 계속 내린다고 하는데 원자재 가격 오르는데 금리 내리면 원자재 가격 더 튀어서 결국 여러분들이 쓰는 생필품들 가격 다 오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과 받는 돈이 쓰레기가 되고 그렇게 이제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고 재고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르고 여러분들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70년대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초입이에요. 초입 제가 봤을 때는.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70년대 제일 강했던 섹터가 에너지, 금강, 그다음에 희귀금속, 원자재들이 되게 강했고 제일 안 좋았던 섹터가 리테일이거든요. 소비재가 제일 안 좋았어요. 그때랑 너무 닮았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가려면 뭐 관세도 풀어주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관세도 매기지 뭐 하지 하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여러분들 삶이 팍팍해지니까 스태그 맞죠? 스태그플레이션 맞죠? 지금 돌아가는 게 계속 뭐 CPI 지표 갖다 대면서 나한테 뭐 이게 2%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2.8인가 2.9거든요. 근데 3% 수준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또 튈 겁니다. 왜냐면 다 공급 부족이니까. 다 공급 부족이니까. 그래 되게 되면 뭐 결국 원자재를 사서 가공한 업체들은 다 가격 증가를 할 거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월급을 안 오르는 상태에서 하다못해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월급 안 올리겠죠. 안 오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가격 증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실질 소득은 계속 줄어들겠죠. 아주 극심하게. 그러다가 이제 뭐 소비재 판에서들 자빠지고 이러다 보면 70년대처럼 금리가 말도 안 되게 치솟는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내려가는 옵션은 거의 없어요. 내려봐야 이제 한 번인데 만약에 뭐 트럼프가 무리해서 한 번 이상 금리 내리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올해에 1%까지 금리 내리면 원자재 폭발할걸요? 제가 봤을 땐. 석유건, 구리건 전부 다 폭발할걸요? 그 서울부동산 똑같아요. 공급이 막히는데 돈 풀면 서울부동산 떡상하잖아요. 원자재도 그런 거 떡상하게 되면 다 망합니다. 다 안 좋아, 다 안 좋아져요. 그쪽 섹터만 좋아져요. 그쪽 섹터만. 그래서 저는 소비재는 별로 정말 관심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게 끝나고 나면 모를까. 현재로서 뭐 자동차나 뭐 가전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잘못 샀다가 죽을 수도 있어서. 송소영 기자재 업체 투자 중입니다. 조선업황도 좋고 그에 따라 수요정 빵빵 기업이라서 불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분기 실적은 나쁘진 않지만 뭐랄까 호황으로 인해 실적 폭발하는 모습 멈춰보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과거 조선업 상승 사이클 경험이 없어서 조선기자의 작은 업체들까지 온기가 퍼지는 것인지 고민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안 간 거는 비싸거나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합당하거나 아니면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실적이 늘어날 거라는 근거가 있어야 홀딩을 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컨빅션이 없으면 어,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은 네, 뭐 조선 기사 뭐 피크야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아닌데 내가 아무리 조사해 보니까 이거 다음 분기 내년 올해 내년 너무 실적 좋아지는데 이런 컨빅션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담한테도 물어보고 산업 뉴스도 찾아보고 이래저래 발로 좀 뛰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제 경험상 옛날에 07년도, 08년도에는 진짜 다 올랐어요. 100배짜리도 나오고 그랬어요, 기자재들 중에서. 지금도 이제 그런 비스무리한 게 몇 개 있긴 했지만 100배짜리, 10배짜리, 5배짜리, 3배짜리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기자재들 많이 올랐는데? 얘네들 다 바닥 대비 한 3, 4배 오르지 않았어요? 다 올랐을 건데 지금. 그건 매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지국 통신 장비 섹터는 관심이 없습니다. 패스할게요. 관심이 없습니다. 네,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통신 장비 섹터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2030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해외 파견요? 아예 나가서 하는 거는 글쎄요. 그건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면 절대 비추천하고 난 어디서든 잘 살 자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이거는 답이 없어요.
본인한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밖에 나가서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도 이민 준비 좀 해보고 이런저런 벽들하고 좀 부딪혀 봤는데, 진짜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랑 다른 나라 나가서 사는 거는 아무리 이제 돈이 있고를 없고를 떠나서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근 3년간 제 기준으로 꽤 많이 벌었다가 작년 말에 크게 데미지를 입었더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매매 승률도 안 좋습니다. 도스하면서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최고점 때 계좌가 아른거리고 후회가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면 조언해 주실 수 있어요? 원래 주식쟁이는 자기 최고점이 원금이에요. 자기 최고점이 원금이에요. 저도 작년 최고점 대비해서 한 15, 10% 정도 까졌는데, 오늘 좀 올랐으니까 7, 8% 되겠다. 까졌는데, 저는 뭐, 어리그리려니 합니다. 저는. 어리그리려니 합니다. 뭐, 저는, 뭐, 다음에 더 벌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레버리지를 많이 쓰게 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저 레버리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를 많이 쓰게 되면, 진짜 재수 없으면 완전 아웃돼서 재기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심지어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신 분도 되게 많이 봤어요, 스스로. 좀 몇 분 봤어요. 2020년 코로나 때 레버리지 꽉 껴가지고 그때 얼마 굴렸지? 그분이 한 20억? 한 20억, 30억 굴리신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뭐, 본인이 레버리지 안 쓰고 차근차근 올라왔다면, 저는 뭐, 그걸 언젠가 다시 원금에 빠질 거라 생각하는데, 저거밖에 생각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치면 저도 뭐 2020년에 마이너스 70%까지 맞았는데, 그 해. 힘들었죠. 당시에 진짜 힘들었는데,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걸. 다시 아득바득 올라가야죠. 그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초정진료를 이제 확보하게 되면 나프타를 섞어서 쓴다고 하는데, 그럼 PC선 수요, 초정진료를 미국에 가져야 되는 벌스에서 늘어나 탱크 발주 여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쵸. 이거는 조선소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만약에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베네수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수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한 10년 될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뭐 갑자기 실어 나려면 또 배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조선소한테는 좋은 소식이긴 하죠. 예. 화학 철강 어떻게 보세요? 가격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서요. 철강은 너무 공급 과잉이라서 별로고요. 화학은 글쎄요. 화학은 최악은 벗어난 것 같은데 업사이드는 잘 모르겠어요. 화학은. 저는 화학보다는 정유를 더 좋게 봅니다. 거기는 아예 공급이 없어요. 전기차 나온다 그래가지고 가솔린이랑 디젤 같은 거 만드는 정제소 있죠. 공급이 없어요. 완전 절벽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50불인데 여러분들 지금 기름값이 1,700원, 1,800원 하잖아요. 환율 영향 탓도 있는데 지금 가솔린하고 디젤 구하기가 힘들어요, 시장에서. 왜냐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서 자동차를 계속 사거든요. 계속 사는데 얘네들은 전기차를 안 사요. 전력 인프라가 워낙 안 좋아요. 전기차를 안 사고 가솔린 차를 사는데 얘네들 수요는 계속 1년에 6%씩 늘어나는데 보통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하거든요. 정유사들이. 안 해요. 야,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라는데 우리가 증설을 왜 해? 이 한마디 때문에 안 해요. 지금 SOL도 샤인 프로젝트 정제 설비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화학 설비잖아요. 그래서 정유를 더 좋게 보고 화학 철강은 그렇게 써. 글쎄, 약간 이런 생각. 나중에 공급 쇼티지로 석유 가격이 오르고 석유 수출적이 좋아지면 드릴십 관련해서 우리나라 조선 주식도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드릴십 올려서 매출 비중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드릴십은 돈이 됩니다. 한창 잘 나갈 때 드릴십 한 척이 거의 한 2조 5천억 3조 정도 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다. 근데 그 OPM이 한 15%에서 20% 나왔어요. 한 척당 그 6천억 뽑아냈죠. 6천억. 짓는 것도 빨리 지어요. 그거는 LNG랑 거의 공기가 비슷한데 한 3년이면 지어요. 그래서 브릴십은 돈이 됩니다.
드릴십은 돈이 돼요. 계약하는 방식에 따르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FPSO나 생산 설비하고 다르게 시추 장비들은 돈이 됩니다. 계약을 잘한다는 조건 하에서. 진짜요. 제가 제일 처음 했던 프로젝트가 트랜스오션 프로젝트였거든요. 돈이 좀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똑같은 선형의 배들을 우리 집 배가 선형이 똑같거든요. 형태가 똑같아요. 똑같이 찍어내면 되니까 OPM도 또 훨씬 높아요. 그래서 그 배들은 돈이 됐습니다. 옛날에 제가 저기 신입 초년생 때 2010년 기준으로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리십이 추가 발주가 나오게 되면 조선소한테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FPS는 돈 안 되고 드리십은 돈이 돼요. 드리십은 돈이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주식을 사기 위해 환전이 아닌 환차익을 목적으로 환율 투자를 하시는지요? 그냥 저는 한국 원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예. 이게 뭐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정부가 돈 푸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땐 딱히 원화 자산을 오래 쥐고 갈 생각은 없기 때문에 환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한국 원화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바꾸는 겁니다. 저는. 23년부터 조선 섹터의 90% 이상 비중을 유지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이 쉴 땐 반도체 사이클 타이밍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사이클도 탈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까요? 이것도 사람 바이 사람입니다. 이러시는 기민하게 그냥 난내 다시는 분들도 있고 다 요즘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투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주변에서 이런저런 아파트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면 그, 그 내가 잘 모르는데 비중 태울 수도 없고 맨만 꼬이고 슬리피지 생기고 이래서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저는 거의 한 3년째 들고 있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겨워 죽겠습니다. 언제 팔지만 고민하고 있고요. 뭐 기회는 계속 생기거든요. 주식시장 기회 없는 거 없어요.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냥 공부만 많이 하시면 됩니다. 공부만. 부동산 신축 분기 뉴스 봤습니다. 부산 거주 중인데 주식 비중 크게 줄이고 부동산을 어떠 보이십니까? 30초 무주택입니다. 이건 알아서 하십시오. 이걸 아니 집 사는 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집 사는 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알아서 하셔야죠, 이거는. 이건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가족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나 주식으로 돈 좀 벌었는데 주식 비중 크게 줄이고 집 좀 살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이걸? 알아서 하셔야죠, 그요. 본인이 뉴스를 봤다면서요. 뉴스를 봤다면서요. 뭐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죠,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정도 끝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면 굴삭기 같은 것들 필요가 증가하실 텐데 건설기를 직접 보시나요? 건설기 부품을 가져보시나요? 저는 부품 회사들보다는 완제품 회사를 선호하고 만약에 부품 회사를 본다고 하면 갑질할 수 있는 회사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갑질할 수 있는 회사들. 얘 아니면 안 되구나 이런 회사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전 근무자입니다. 원전을 굳게 믿고 그렇게 되었느냐 변함이 없지만 당장 전기가 부족하고 기름값 오르는 게 보일 텐데 태양광을 안 지을 수 있을까요? 토크가 근데 태양광을 안 짓는다고 한 적 없는데 태양광을 짓긴 짓겠죠. 근데 그게 전기 요금을 낮출 수 있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죠. 내가 말씀드리는 건 전기 요금이랑 경제성의 이야기인데 태양광 좋죠. 밤에만 반짝할 수 있고 겨울엔 효율 안 나는 태양광 좋기는 좋죠. 1년에 한 50%는 발전을 안 하잖아요. 걔가 과연 단가가 올라갈까요? 단가가 싸질까요? 태양광 짓는다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그냥 글쎄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정책 위반자라면 전 석탄 쓸 것 같은데 그냥. 제일 싸잖아요, 석탄이. 탄소 걸리면 그냥 포집장치 달고 쓰겠는데 저 같으면. 저는 석탄 쓸 것 같아요. 태양광은 돈이 안 돼요. 제 기준에는 그게. 모두를 보조금 아니면 안 돌아가는 비즈니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토크가 닫혀 저점주 상방에 맞겠다는 말이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팔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파셔도 돼요. 버렸잖아요. 그죠? 저는 뭐 제가 고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레버리지 10% 정도 고민이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도. 레버리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는 쓰지 말라고 하죠, 당연히. 국내 해외 주식 현금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네요. 단독주택이 재평가받는 날이요?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AI가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주식 투자 분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AI를 주식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사람 바이 사람입니다. AI를 단순하게 이 회사 주식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고 해야 되지? AI 활용을 하면서도 돈을 잃을 거고요. 야, 이거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큰 기회가 되겠죠. 예, 큰 기회가 되겠죠. 엄청 편하더라고요. 재미나게 써보니까. 물론 100% 믿진 않죠. 구라를 기깔나게 쳐가지고. 근데 앞으로 점점 개선될 거니까 저는 되게 좋게 봐요. 근데 지금 제미나이랑 GPT 2개 쓰고 있는데 뭐 갈수록 발전하는 게 보이니까 저는 뭐 적극적으로 쓸 거고요. 만약에 뭐 스크립트나 그런 거 좀 짜가지고 개인 비수로도 좀 열심히 활용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분야에서는 점점 좀 알파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결국은 그걸 다루는 게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이 다루기 때문에 여전히 기회는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이게 제가 사이클 산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매번 느끼는 건데 바뀌는 게 없어요, 사람은. 인간은 변하는 게 없어요. 확실해지면 움직이고 비싸지면 사고 싸고 무관심할 땐 끄덕도 안 보고 이러는 게 사람이라서 AI 시대가 오든 말든 그 본성은 안 변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거 열심히 활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됐죠? 소설 마무리 기획 있으신가요? 네, 소설은 시간이 되면 쓰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아이고, 그 11시네. 자, 한 분만 듣고, 한 두 분만 듣고 갈게요. 손 드신 분. 자, 창님. 아, 자, 이게 다들 마이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거 했는데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아무튼, 달린 닥글에 대한 닥글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투자 어렵죠. 근데, 그,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사고 나면 내 건 안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 거 쭉 가고 이러면 현타 오죠. 포모 오고. 근데 그거 못 버티면요. 돈 못 벌어요. 진짜요. 진짜 제가 쭉 하면서 느낀 건데 뭐 내가 여의도에서 막